자, 오늘 생명과학 1에서 생명과학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그 그림에 이렇게 보면 루마니아 중남부에 있는 코스테피 쉽티라고 하는 마을에 트로반스라고 하는 신기한 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트로반스라고 하는 이 신비한 돌은 시멘트하고 모래의 결합체를 이렇게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연구진들이 이제 각종 분석을 한 결과 이제 가장 오래된 트로반스는 600만 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버섯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 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비를 맞으면 생물처럼 모양을 이제 바꾸기도 하고, 크기가 이제 커지기도 하고,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크기가 커지기도 되고, 반면에는 이제 나이테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러한 이 트로반스라고 하는 이 돌들을 우리가 이제 생명체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과학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생물의 특성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보면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생물의 특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수능에서는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이제 매번 있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개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체 유지 현상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는 이제 종족 유지 현상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종족 유지 현상인데, 첫 번째 이제 생물의 이제 개체 유지의 특성들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세포로 되어 있다. 모든 생물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조건을 둔다 그러면 어디에서만 그러냐면 이제 지구상에서, 우주에도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이제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로.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세포를 이제 발견한 사람,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이제 세포라고 명명한 사람 아시죠? 그렇죠?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어떤 생긴 모양 형태의 구조적이자 생명 활동을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 이거를 우리가 세포라고 해요. 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의미는 이제 작은 방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세포가 이제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학교 건물 같은 거, 이렇게 건물들을, 우리가 보통 학교 건물들을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하면,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시계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앞에 이제 태극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공공감리도 있고, 가장 더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학교 건물들을 질 때 이런 벽돌을 지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벽돌을 이용해서 이제 커다란 건물을 짓는 것처럼, 가장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단세포 생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세포 생물이 있어요. 단세포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단세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세포 중에서 이제 진핵생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예를 들은 게 이제 집신 모양으로 생긴 벌레들, 뭐 유글레나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다 이제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세포 생물들은 이제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 세포들이 이제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을 형성을 하게 되고, 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계가 물론 이 사이에, 식물세포에는 조직계가 있지만, 동물세포에는 이제 특별히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의 개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생물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뭐다? 얘기하면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생명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물질 대사라 그래요.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 대사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신진 대사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 물질 대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사라고 하는 건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생물이 외부에서 받아들인 어떤 물질들을 새로운 물질로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반응. 이걸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들은 뭐냐면 이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 빈칸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에너지 출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너지 대사라는 말도 해요. 에너지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고. 그래서 물질의 출입이 일어난다.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그리고 생체 촉매인 생체 촉매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효소라 그래요. 효소. 우리 영어로는 이제 엔자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엔자임 이런 얘기들이 같이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식동물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초식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럼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이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은 이제 유기물들을 여기 이제 유기물들을 만들 거예요. 유기물들을 만들면 이게 이제 에너지원이 돼서 얘가 이제 먹게 되겠죠. 먹게 되면 그리고 일부 에너지들은 이제 이 초식동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일부는 이렇게 열로 또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물들이 이제 합성된 것이 이제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제 포도당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 이게 이제 세포호흡을 거쳐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전환이 또 일어나고 또 이게 이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또 화학 반응이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열로 또 이제 방출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포호흡을 통해서 또 만들어진 물질들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되고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대기 중으로 가고 대기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이제 이러한 광합성 생물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이제 그 세포호흡과 광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합쳐서 그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물질 대사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1학년 때 우리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배웠을 텐데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하면 이제 뭔가 이제 합성되는 것들입니다. 합성되는 반응, 합성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화작용 그러면 얘는 이제 분리리, 분해리 그래서 이제 분해되는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물질들이 이제 저분자 물질들이 이제 고분자 물질이 이렇게 이제 합성되는데 이런 결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결합들이 일어날 때는 여기 이제 에너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광합성 얘기 들고 그런 이제 우리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이화작용,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제 결합된 고분자 물질들이 이제 분해되는 게 깨진단 말이죠. 이렇게 깨지면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돼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열 반응,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나 이제 세포 호흡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이제 나타내 보면.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X축을 우리가 이제 시간의 경과 또는 아니면 또 뭐냐면 화학 반응의 경과 시간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Y축은 이제 에너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수준. 그러면 이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준이 높았던 것이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큰 공들이 이제 작은 공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그 사이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개체 유지 특성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다. 네. 자극에 대한 반응이래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생명체가 아니다. 그럼 선생님도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동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런 책상들이 있으면, 이런 책상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제 반응을 일으키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고 하지 않죠. 자, 그걸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고,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죠. 항상 항자에다가 항상 상자, 그러는 성질. 이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혈당량, 또 체온 조절 같은 거. 우리 이제 정상 체온 같은 경우 우리가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쟀죠, 여러분들. 코로나 할 때 엄청 많이 매일 재는 거. 36.5도씨가 이제 기본 정상 체온으로 이제 그 중앙값에 해당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통해서 정상 범위에 있냐 여부를 이제 묻기도 하죠. 또 이제 삼투압 조절이라고 하는 거. 삼투압 조절.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성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렁이가 빛을 피해서 이동한다. 여러분, 지렁이는 이제 토양에 사는 건데, 여러분 토양에 살고 있는 이 지렁이, 토양하고 흙하고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렇게 토양 그러면 이제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물질이. 그걸 우리가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렁이는 이 토양 속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지렁이 별명이 이제 지구의 창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토양을 이제 입을 통해서 먹고 이제 항문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주기도 하죠. 통기성 같은 걸 높여줘서 이제 지렁이가 많이 있으면 이 토양의 질이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렁이는 빛을 피해서 이동한다. 빛을 비추게 되면, 여기 지렁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한쪽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준단 말이죠. 빛을 쫙 비춰주면 얘는 반대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 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물학 중에서는 음성 주광성 이런 말을 해요. 빛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거, 음성 주광성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밑에 보면 또 하나 나와 있죠. 식물이 빛을 향해 굽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굽어 자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굽어 자라는 건 이제 굴광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왜 빛이 있을 때 그쪽으로 이동해서 휘어져서 자랄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식물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이제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미모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셨죠? 그렇죠? 미모사.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은 이제 입체에 이제 손을 이제 탁 대면 이 식물의 이파리가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오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오그라들어 가는 거야.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게 생명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의. 개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변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가 이제 오줌량이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삼투압 조절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삼투압 조절하는 거.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유지한다. 그럼 이건 이제 체온 조절이겠죠. 그래서 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기화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기화열이 이제 수분이 이제 액체 상태인 수분이 이제 기체 상태로 변할 때에 그 피부에 있는 체온을 뺏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땀을 흘리면 조금 이제 시원한 느낌,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와 이제 이런 항상성 조절은 신경계와 내분비계 작용으로 이제 혈당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신경계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고, 내분비계에서는 주로 이제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과 이제 호르몬 같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항상성의 예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세포로 되어 있다. 예.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물질 대사한다. 예. 화학 반응, 그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 항상성,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 개체 유지의 특성 중에서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발생과 생장. 예. 자, 조금만 조정을 해봅시다. 예. 보면 개구리 그림 보이시죠? 예, 발생과 생장. 발생이라고 하는 게 뭐고 생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조금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 다세포 생물은 그랬어요. 생물들은 이제 단세포, 다세포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세포 생물은 수정란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수정란은 우리 이제 그 다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컷에서 나온 이 정자와 암컷에서 나온 이 난자가 같이 이제 결합하는 거죠. 접합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생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수정란입니다. 수정란. 이거 이제 핵이 되겠고. 예. 그래서 이런 수정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발생과 생장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걸 이제 발생과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발생은 이제 수정란이 시작해서 어린 개체까지 되는 거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기가 이렇게 다리를 그리면, 아이고 다리가 잘 안 그려지네. 자, 여기 아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임신 기간 중에 임신 기간에서 언제까지? 출산 때까지. 그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이제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생. 요건 발생이야. 수정란에서 이제 어린 개체까지, 어린 아기까지, 신생아까지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발생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신생아가 이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인이 되는 데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생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장. 발생과 생장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개구리의 발생과 생장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수정란이에요. 수정란이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배아라 그래. 배아. 어린 배아. 그리고 이제 올챙이가 있죠. 올챙이가 있다가 이제 뒷다리, 앞다리, 이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린 개체가 됩니다. 어린 이제 그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수정란에서, 이 에그에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생. 요거는 발생. 그리고 이 어린 개체가 이제 어덜트 플러그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생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이제 growth 이렇게 쓰고요. 발생은 development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 과정.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는 다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를 증가시켜. 점점 세포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세포 수를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생과 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은 4가지 우리가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물의 개체 유지 현상 말고 이제 종족 유지 현상이 뭐가 있느냐? 종족. 종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죠. 그렇죠? 개체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개체 전체. 그러니까 군집, 뭐 이렇게 개체군이 모여진 걸 군집 또는 이제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족이 유지되려면 어떠한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야 되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과 유전.
그래서 생물은 수명을 다하면 이제 죽어요. 그쵸? 죽게 되지만 자신하고 닮은 자손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식과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생식은 뭐냐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자하고 다른 걸 만들면 안 되겠죠. 사람이 뭐 갑자기 무슨 뭐 영장류인 다른 동물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해봤지만 이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 진핵생물인데 무성생식을 합니다. 무성생식, 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세포 생물 중에서도 이제 무성생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단위생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성생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영양생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무성생식 중에서 이제 구분을 하면 뭐 이분법, 출하법, 여기 보면 뭐 이분법, 출하법, 영양생식, 뭐 포자법 이런 거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무성생식 하는 거. 성이 없이 그냥 자기 자손을 만들어내는 똑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 무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즉 이제 체세포 분열이 곧 뭐가 되냐면 생식이 됩니다. 체세포 분열이 바로 생식이 되죠. 그렇죠? 근데 다세포 생물 중에서 대부분들은 거의 단 사람은 갖다 뭐라는 게 유성생식을 하죠. 우리 앞에서 알아봤지만 이제 배우자 세포들이 있어요. 정자 세포, 난자 세포들이 둘이 성이 다른 것들이 이제 만나서 수정란을 형성을 하게 되죠. 예. 수정란. 이 유성생식입니다. 예.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는 건 뭐냐? 그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가 배웠겠죠. 배웠죠. 정록생명. 그죠?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회색으로 본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성염색체. 예. 성염색체 열성 유전을 하는 유전자가 이제 정록생명과 관련된 유전자인데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라임 붙였죠. X 프라임이면 어쨌든 요 X 유전자 하나는 누구한테 아들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이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종종 유지 현상에서 나오는 생식과 유전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적응과 진화. 사실 이제 제일 생물학적으로 얘기가 많이 될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적응과 진화인데, 우리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갔네요. 뭐냐면 요 유성생식에서 생식 중에서 유성생식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룰 거지만 성을 가지고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이제 무성생식과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요. 유성생식 대 무성생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손을 빨리 낳을 수가 있죠. 훨씬 더 자기하고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훨씬 더 이제 생식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쉽고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 요즘 이제 환경에 대한 변화들이 급박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구의 현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은 이어져 왔지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전자가 똑같은 거야.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죠. 유전자 구성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생물들은 진화에 대해서 유성생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성생식을 하면 부모의 것을 절반씩 받기 때문에 유전적 구성이 다양하다 이런 말합니다. 유전적 구성이 다양하다. 유전적 구성이 다양하며 또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응과 진화 넘어갑니다. 적응과 진화는 생물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고 했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생물들이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 환경에 이제 생물들은 맞춰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적응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다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순응이라는 게 있어. 순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응하고는 좀 다른데, 순응이라는 용어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야, 얘들아. 우리가 이제 어두운 곳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밝은 곳에 있다가 들어가게 되면, 어두운 곳에 있다가 어둡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눈이 되게 이제 하얘지죠, 눈앞이. 그쵸? 또 반대로 이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깜깜해져서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능이라고 얘기를 해.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 근데 이제 우리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길다. 그러면 이제 적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이제 적응하려면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오랜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형태. 생물의 이제 구조적인 형태가 바뀌어. 형태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바뀌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생활 습성 같은 것들도 바뀌어져 가요. 이런 것들이 변화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 오래 살았던 생명체들은 이제 물속에 맞게끔 그 형태나 기능이나 생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그래요. 적응. 그건 이제 우리가 아래에서 이제 확인해 볼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면 수질 정화를 위해서 많이 이제 그 수생식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갈대 같은 것들, 연꽃, 그쵸? 수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가 주변에 심습니다. 많이 심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수질 개선을 해요. 물속에 있는 그 줄기를 통해서 유기물들을 많이 흡수하고 또 뿌리를 통해서도 유기물들을 많이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정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걔네들이 그러한 환경에 잘 적응한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거, 우리 진화는 뭐 이볼루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적응은 이제 어댑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개념이 더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이 오랜 세월에 걸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할 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하나 요번에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들어왔던 거예요. 집단 내세요, 집단. 선생님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종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변해서는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집단 내 전체, 인간이면 인간 전체,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람들의 일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는데, 집단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유전적 구성이 바뀌어야 돼. 유전적 구성이 변해서 형질이 달라집니다. 형질이 달라져서 유전자 구성이 변하고 형질이 달라져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있던 생물과 또 이제 그 유전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그 형질하고 서로 수정이 안 되는, 이게 생식적 격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종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진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들었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변으로 자꾸 이제 유전자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종으로 이제 변화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진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진화됐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뱀의 골격을 갖고 왔어요. 뱀의 골격을 갖고 왔는데 위아래 턱을 연결하는 이제 방형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방형골, 여기 이제 방형골이 되겠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아래 턱이 이제 최대로 이제 150도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50도면 뭐 이만큼 될까? 이게 180도 정도 되니까, 그치? 이게 더 될지도 모르겠네. 양쪽 여기가 15도, 15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15도씩, 그치? 그래서 이 150도까지 이제 벌어져서 이제 큰 생명체들을 이제 먹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통으로 먹는 거지. 그리고 송화액을 분비해가지고 얘네들 갖다가 이제 흡수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진화된 형태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그림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가랑잎벌레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입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이제 나머지과 비슷한 형태로 얘네들이 이제 진화해 됐다. 그러니까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위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의태라고 그래요. 미미크라이라고 얘기해서 의태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생물의 의태. 이런 것들도 이제 진화된 형태라고 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 왕자 친구로 잘 알려진 이제 사막여우는 이제 귀가 커가지고, 이제 귀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더운 지방에서 살 때에 열을 잘 방출하면서 자기 체온 조절을 하게끔 진화되었다. 반대로 이제 북극에 사는 이제 북극여우 같은 애들은 이제 어떻게 귀가 이제 짧죠. 그렇죠. 북극여우들은 귀가 요만하다 그러면 사막여우는 이제 훨씬 더 큰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이제 귀의 차이, 이게 이제 북극여우. 사막 여우 이런 것들도 이제 진화된 형태로 보는 거고, 네 번째 그림 나오는 건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우리 초등학교부터 많이 봤던 거, 뭐 다윈이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각 섬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핀치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메세라고 얘기를 해요. 핀치들이 이제 부리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르다. 왜 부리 모양이 다 다르냐? 그래서 섬의 먹이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는 먹이를 내가 먹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살다 보니까 이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 이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었다. 예. 이게 이제 남아메리카에 사는 이제 그 핀치라고 하는 새. 이 핀치라고 하는 건 이제 다윈이 붙여준 이름인데요. 예. 그 남아메리카에 사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 군도에 사는,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애들이랑 그러한 예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적응과 진화의 예를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사실 잘 물어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뱀은 아래턱이 분리돼서 큰 먹이를 먹기에 알맞도록 적응한 결과다. 이거는 섭식양생이라고 해요. 예. 이것도 적응과 진화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적응과 진화냐?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랑잎벌레는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나뭇잎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다. 그다음 세 번째는 건조한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는 진한 오줌을 소량만 배설한다. 왜 이제 사막이라는 환경이 어때? 이제 물하고 이제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들은 진한 오줌을 조금만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배설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보만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세뇨관이 있고 이렇게 이런 보셨죠? 그렇죠? 예. 뭐라 네프론 공부하셨어요? 신단위? 예, 그래서 보만 주머니, 뭐 사구체, 보만 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물 속에 사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세뇨관들이 이제 짧아. 근데 이제 이게 육상으로 올라와서 사는 애들은 이제 보만 주머니 있고 세뇨관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만. 여기 이제 사구체가 있고, 요건 육상. 이제 그리고 이제 사막에 사는 친구들은,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 이렇게 사구체가 있고 보만줄만 있으면 세뇨관이 긴 거야. 세뇨관이 길다. 세뇨관이 긴 거는 이거에서 다 뭘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다 수분 흡수, 물을 흡수하는데 그만큼 잘 적응돼 있다. 그래서 수분 흡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오줌량이 낮아지죠, 작아지죠. 오줌량이 적어지면 이제 진한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서 냄새도 독하고, 예. 산풍압 조절한다 그래.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물의 손실을 줄인다. 왜 그렇게 됐냐? 이런 것들 진화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보다 몸집에 비해서 몸의 말단부, 지금 우리 보면 귀 얘기했죠. 여기 이제 꼬리도 있어요. 예. 말단부가 커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한다. 다섯 번째는 사막에 사는 선인장 아시죠? 그쵸? 사막에 사는 잎이 뭐로 변했다? 가시로 변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잎을 가지고 있으면 증산작용해서 수분 손실이 크니까, 예. 그래서 잎이 가시로 변해서 이제 물의 손실을 줄이고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안에 이제 퉁퉁하게 돼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 선인장들은 입이 이제 두꺼우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들은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한 결과 부리 모양이 섬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적응과 진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잠깐 요 얘기를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흥미를 좀 가졌던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박쥐의 먹이 활동한 나방의 경고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눈을 잘 못 쓰잖아요. 예, 눈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초음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먹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초음파를 쏴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그 음파를 탐지해서 먹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추적해서 이제 잡아먹게 되는데, 나방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단 말이지, 그치? 예, 그래서 이제 나방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 보호 작용, 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방해 전파를 쏘기도 하고 이래요. 그걸 보면 이제 나방의 이제 귀를 이제 확대한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했죠, 그쵸? 이게 뭐냐면 이제 고막이에요, 고막. 예, 그래서 박쥐의 초음파를 감지하는 청세포가 있는 부분입니다. 고막에서. 예. 그래서 꿀벌 부채명 나방이라고 하는 거는 30만 헤르츠의 초음파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거기로부터 자신을 그 박쥐가 쏘는 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하는 거죠. 예. 피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나방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변화시켜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옆에 보면 이게 스텔스 나방이라고 그래요. 스텔스 나방. 이게 이제 북미에 있는, 예, 북아메리카에 있는 맨유엔 나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날개가 커요. 그러면 이제 박쥐가 전파를 이렇게 초음파를 팡 쏘면 이게 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반사판이 많이 돼서 방향 효과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자기가 잘 잡힐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꼬리 부분에 요 꼬리 부분에 초음파 신호를 교란시킬 수 있는 특수한 꼬리를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쏘면 이걸 이제 교란하는 거지. 예. 우리가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투기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스텔스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꼬리를 갖게 됐다. 이게 이제 나방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제 형태로 자기가 이제 그 환경에 살면서 적응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형태로 이렇게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박쥐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포식 활동을 할 때에도 피식자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지. 예.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자기의 생활 형태도 바꾸고 기능이나 뭐 이런 형태 모양들도 이제 바꿔간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잠깐 알아봤습니다.